이타미는 30대 독신의 실패자로 하루 종일 애니메이션만 들여다보는 인물이었다. 그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베개를 사기 위해 일본 군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군대에 입대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신비한 생물들의 침략으로부터 세상을 구한 영웅이 되었다. 모든 일은 운명적인 하루에 시작되었다. 이타미가 애니메이션 행사에 가는 길에 갑자기 신비한 문이 나타난 것이다. 그곳에서 불을 뿜는 용, 갑옷을 입은 기사, 정체불명의 적들이 쏟아져 나와 도시를 파괴하고 고층 빌딩을 무너뜨리며 시민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일본 군대는 즉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출동했다.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불을 뿜는 용들을 공격했고 보병 부대는 기사들과 미지의 적들과 맞서 싸웠다. 혼란 속에서 이타미는 애니메이션 행사가 취소될까, 드라마 신작이 나오지 않거나 아이돌이 새 노래를 내지 못할까 걱정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느낀 그는 행동에 나섰다. 예비용 칼을 꺼내든 이타미는 공격 중이던 기사 하나를 찔러 쓰러뜨리며 주변 사람들을 구했다. 이후 경찰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황궁의 안전한 장소로 안내했다. 모두가 안전해지자 이타미는 방위부대에 합류해 신비한 생물들과의 치열한 전투에 뛰어들었다. 놀랍게도 이 오타쿠 청년은 미국의 그린베레와 델타포스 모델로 훈련받은 정예 부대의 일원이었다. 그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사건 며칠 후 이타미는 중위로 승피차. 이타미는 용감한 행동으로 긴자 지역의 심각한 위험을 막아내며 침략자들을 체포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 신비한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었고 두 세계는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는 그 문을 넘어 저편 세계와 그곳에 숨겨진 비밀을 탐사하기 위해 탐험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타미는 퇴근 후 집에서 애니메이션을 몰아볼 생각뿐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특수부대의 일원이 되었다. 무심하고 태평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사훈련을 철저히 받았고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 세계 애니메이션을 몰아본 경험 덕분에 이 임무에 매우 적합했다. 3개월 후 탱크와 중장비를 동원한 특수부대는 신비한 문으로 진입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저편 세계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은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땅만을 보았다. 처음에는 모두가 혼란에 빠졌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곳에는 깊은 숲과 독이 흐르는 물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기묘한 생물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문 저편의 신비한 제국은 일본 군대의 출현을 알고 즉시 경계태세를 높였다. 왕은 이 불확실한 위협에 불안해하며 대신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대신 마르쿠스는 왕이 제국 군대의 절반 이상을 잃게 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왕은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며 정체불명의 군대가 문 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될 것이라는 다른 대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투 준비를 명령했다. 또한 왕은 인근 왕국들의 사신을 보내 영토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일본 군대의 소식을 들은 부족 왕국은 지휘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두란드 지도자가 제국 군대에 대해 묻자 황제의 사신은 그들이 아노스 언덕에서 적과 싸우고 있어 참가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부족 군대를 이끄는 두란드는 그곳에서 적의 흔적을 보지 못했기에 이를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신은 새벽에 적을 공격하라고 재촉했다.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진영 내에서 혼란이 폭발했다. 지휘관들은 열정적으로 전선으로 돌진했지만 두란드는 신중하게 군대를 후방에 배치했다. 다음 날 앙고나와 에민 군대는 공격 준비를 마쳤지만 제국 군대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일본 군대를 향해 진격했으나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본군이 먼저 폭탄과 미사일을 발사해 적군 1만 명을 즉시 전멸시켰다. 이어진 2차 공격으로 4만 명이 추가로 사망하며 적군은 혼란에 빠졌다. 밤이 되자 군사지휘관들은 진영에 모여 두란드에게 군대의 절반 이상과 주요 지도자 2명을 잃은 상황에서 후퇴해야 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두란드는 후퇴하기엔 너무 늦었다며 동료들의 복수를 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밤에 일본군 기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군이 미사일로 선제 공격을 가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두란드는 중상을 입었고 일본 특수부대는 6만 명 이상을 추가로 섬멸했다. 황제가 부족들이 패배해 마을로 후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잔인하게도 우물에 독을 풀고 집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뜻밖에도 황제의 딸 비나 공주가 조정에 뛰어들어 아노스 언덕에서의 패배가 아버지 탓이라고 비난했다. 그녀의 소란을 막기 위해 왕은 그녀에게 몇몇 병사를 데리고 적 진영을 정찰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특수부대는 적 왕국과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임무를 맡았다. 이타미는 팀의 리더로 지명되어 군대를 이끌고 마을들을 방문하며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았다. 하지만 마지막 마을에 저녁 무렵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숲이 불바다에 휩싸이고 짙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자세히 보니 거대한 붉은 용이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다. 용이 떠난 후 이타미는 동료들에게 불을 끄고 생존자를 찾으라고 명령했지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이미 모두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은 뒤였다. 임무 후 지친 이타미는 근처 우물로 가물을 뜨려 했다. 양동이를 내리자 바닥에 닿으며 이상한 소리가 났다. 아래를 내려다본 그는 우물 바닥에 의식을 잃은 엘사라는 소녀가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지체 없이 이타미와 동료들은 그녀를 구출했다. 의료진은 그녀를 텐트로 데려가 체온과 호흡을 주의 깊게 살폈다. 다행히 엘사의 상태가 점차 안정되며 이타미와 팀은 안도했다. 하지만 화재로 그녀의 거처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이타미는 그녀를 난민으로 데려가자고 제안했다. 팀은 이에 동의하고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며 여정을 계속하기로 했다. 아누스 기지로 가는 길에 그들은 코다 마을에 들른 뒤 군사기지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이타미는 마을 촌장을 만나 불을 뿜는 용이 숲을 태워 인근 정착지를 모두 파괴했고 엘사를 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을에 머물 수 있냐는 질문에 촌장은 고개를 저으며 주민들이 불길을 피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추가 인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타미와 특수부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 세계에는 아직 수많은 비밀과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타미가 이유를 묻자 마을 장로가 대답했다. 불이 용이 사람의 피나 LV를 맛보게 되면 마을과 도시를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그 사이 코다 마을 외곽에서는 카타오라는 마법사가 제자인 로레이와 함께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차는 노마법사의 마법책을 모두 실을 수 없었고 이에 로레이가 중요한 책만 가져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여정을 시작해 코다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곳 주민들은 이미 짐을 싸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그들의 짐차는 과적 상태였고 결국 차축이 부러졌다. 아타미와 그의 팀이 재빨리 도움을 주러 갔다. 로레이는 그런 이상한 복장을 한 군인들을 처음 봤고 즉시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아타미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려고 다가갔다. 하지만 아타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녀는 의료진에게 치료받고 있는 LV를 발견했다. 이 낯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느낀 로레이였지만 갑자기 겁에 질린 말이 뒷다리를 치켜들며 그녀를 짓밟으려 했다. 한 병사가 재빨리 말을 쏘아 그녀를 구했고 로레이는 아찔한 순간을 넘겼다. 그녀는 겁에 질렸지만 자신을 구해준 낯선 이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에 대한 호감이 더 커졌다. 그 후 팀원 중 한 명이 걱정스레 아타미에게 물었다. 집 없는 마을 사람들까지 돌봐야 하냐고. 왕실이나 군대는 구하러 오지 않는다고 했다. 아타미는 마을 장로에게 들은 바를 전했다. 아노스 언덕에서 일본 특수부대와 싸우러 간 군 지휘관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아타미와 그의 팀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착할 곳을 찾으러 떠났다. 한 팀원이 아타미에게 얼마나 더 도망쳐야 하냐고 묻자 그는 불이 용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달려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난민의 운명은 세계 어디나 다 똑같다고 덧붙였다. 한참 가던 중 또 다른 짐차가 고장났고 마을 장로는 차주인에게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챙겨 걸어가라고 했다. 오래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타미가 갑자기 차를 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 한 의료진이 왜 그러냐며 화를 냈지만 그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차분히 설명했다. 차주인 가족은 이동을 원치 않았고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지원 차량을 부를 수도 없었다. 지원을 요청하면 적이 공격할 수 있고 이는 큰 전투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갑자기 운전수가 몇몇 생물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렸다. 아타미는 즉시 쌍안경을 꺼내 들었고 까마귀 떼가 날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까마귀들 사이에 고딕 스타일의 로리타 소녀가 서 있었는데 마치 그가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화이트후처럼 극도로 슬라임스러웠다.
그녀를 본 마을 아이들이 즉시 차에서 뛰쳐나와 기뻤고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타미는 그녀가 친근한 사람이라 짐작했다. 아이들은 불이용에게서 도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타미를 보며 지프차에 다가왔고 낯선 차와 그 안에 이상한 사람들에 놀랐다.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그녀는 아타미에게 차를 얻어 탈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아타미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고 그녀는 말없이 차에 올라 아타미의 무릎에 자연스레 앉아버렸다. 숨을 죽이고 땀을 흘리는 아타미를 보며 팀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로리타 소녀는 여전히 아타미를 놀리며 즐거워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한참 차를 몰던 중 운전수가 로즈 언덕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그곳은 마을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아타미는 창밖으로 뒤따르는 마을 사람들을 확인했는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불쾌해지고 있었다. 태양을 자세히 보니 용의 그림자가 그들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고 그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하지만 놀랍게도 작은 용이 더 큰 용, 바로 부리용에게 삼켜졌다. 부리용은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짐에 불을 뿜었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흩어졌다. 언덕 위는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사방으로 달아나는 혼란 속에 빠졌다. 피에 굶주린 용은 짐차를 부수고 아이들을 쫓으며 모든 것을 태웠다. 아타미는 침착함을 되찾고 팀에게 용의 주의를 분산시키라고 명령하며 자신이 쏘겠다고 했다. 그는 곧 기관총으로 공격했지만 용이 그들에게 불을 뿜자 그들은 그 끔찍한 불길을 막을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다. 큰 소음과 총소리에 엘사라는 소녀가 깨어났고 재빨리 아타미에게 용의 눈을 노리라고 말했다. 아타미는 즉시 팀에게 용의 눈을 겨누라고 명령했다. 수류탄이 발사됐지만 거의 빗나갈 뻔했다. 로리타 소녀가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무기를 들고 용을 공격했다. 그녀의 대담한 행동은 수류탄이 목표에 닿을 시간을 벌어줬다. 곧 미사일이 용을 명중했고 용은 고통 속에 포효하며 하늘로 사라졌다. 용을 처리한 후 병사들은 죽은 마을 사람들의 시신을 묻고 그들의 안식을 기도했다. 아타미는 돌아서다 부모를 잃고 흐느끼는 소녀를 보고 그녀를 위로했다. 한 팀원이 아타미에게 마을 사람들이 근처 친척집에 머물거나 근처 마을 시장에서 지낼 거라고 보고했다. 아타미가 마을 장로에게 고아들에 대해 묻자 장로는 냉정히 자신들도 살기 바빠 돌볼 수 없다고 답했다. 착한 아타미는 고아들을 아노스 기지 캠프로 데려가기로 했고 모두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엘사는 악몽에 시달렸다. 평화로운 숲속 마을이 불이용에 파괴되던 날을 떠올렸다. 꿈에서 아버지가 걱정스레 그녀를 마을 우물에 넣어 불길에서 지켰던 기억이 났다. 그녀는 공포에 떨며 깨어났지만 아타미와 그의 팀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진정했다. 아노스 언덕에 도착하자 아타미의 상관이 고아들을 데려왔다며 그를 꾸짖었다. 아타미는 담담히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나쁜 생각이냐고 물었고 장교는 그건 분명 나쁜 생각이라고 답했다. 일본에서는 사령관이 특수방위군으로부터 신비의 왕국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았다. 아타미와 그의 팀이 겪는 큰 도전 중 하나는 언어 장벽이었다. 현지인들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그럼에도 팀은 몇몇 마을과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고 각 마을이 장로에 의해 이끌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왕국의 더 큰 정치 구조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왕국은 농업에 크게 의존했고 주민 대다수가 인간으로 일본 사람들과 비슷해 몇 가지 공통점을 만들어냈다. 사령관이 주목한 건 아타미가 고아들을 데려왔다는 소식이었다. 이상해 보였지만 그는 이를 기회로 보고 아이들을 일본으로 보내 그들의 언어, 행동, 관습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는 왕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터였다. 이 정보는 두 세계 간 교류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는 데 유용할 수 있었다. 사령관은 이 조치가 더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게이트 반대편에서 아타미의 상관은 사령관의 계획을 말하지 않고 그저 난민들을 직접 돌보고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지친 아타미는 상관의 방을 나와 팀원들에게 각자 임무를 맡겼다. 쿠리바야시와 쿠라카와는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오고 카라타와 타미나는 기지에서 텐트를 구해오며 그는 서류를 처리하기로 했다. 분담을 마친 후 아타미는 모두를 해산시키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다. 갑자기 옛 동료인 중위가 그를 옥상에 불러세웠고 그는 재빨리 아타미에게 물었다. 중위가 아타미에게 일부러 용을 놓치고 난민들을 데려온 것이
그의 마음 약한 성격 때문이 아니냐고 묻자 아타미는 걱정스레 부인하며 이곳의 대기 조건 변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지한 목소리로 이아나가가 이곳은 그들에게 특별한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살기 좋은 땅의 자원이 풍부하고 오염이 없다고 했다. 이 지역에는 광산도 있어 일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이곳에 대해 잘 모르고 어떻게 다룰지도 아직 모른다고 했다. 그는 아타미를 보며 이 특별한 땅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가치가 있냐고 물었다. 이아나가는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이곳이 일본과의 연결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타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아타미가 난민들을 데려왔고 이곳 사람들과 깊은 유대가 있으니 그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 아타미는 모든 난민을 모아 자기소개를 하게 하고 이름을 등록부에 기록했다. 이후 그는 팀에게 난민들을 위한 집을 짓고 굴착기와 크레인이 위험하니 난민들이 캠프 안으로 들어가 있게 하라고 명령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난민들은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테이블 주위에 모였고 마법사 가토는 일본 빵을 한 입 먹고 기뻤는지 소리를 질렀다. 그의 조수 로레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다양한 음식 이름을 배우려 했다. 그녀는 특수 방위군 병사들이 밥 먹기 전 손을 모으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며 기도를 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남녀별 온수 욕조가 마련되었고 이 특별한 휴식 기회는 난민과 병사 모두에게 큰 동기가 되었다. 욕조는 빠르게 모두가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고 이 신비롭고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어느 저녁 로레이와 엘투카 그리고 고딕 로리타 소녀가 여자 욕조에 함께 몸을 담갔다. 대화 중 토카는 아타미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임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감동한 그녀는 그와 다른 이들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일찍 그렇게 하지 못한 죄책감이 들었고 그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로레이는 장난치고 싶었지만 안쓰러워 따뜻한 미소로 엘투카를 위로했다. 그녀는 여기 있는 모두가 가족, 친구, 집 등 무엇인가를 잃었다며 이런 때의 친절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로레이의 말이 엘투카에게 위안을 주었고 그녀는 마침내 죄책감을 덜었다. 곧 로레이는 특수방위군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며 그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왔고 게이트 너머에는 일본 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왕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피나 공주가 최근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두란 영주를 방문했다. 그의 오른팔과 다리는 잘렸고 한때 거대했던 몸은 이제 쇠약해진 상태였다. 공주가 방에 들어서며 아노스 언덕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러 왔다고 하자 두란은 그녀가 몇 달 전 일어난 일들을 모른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어떻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를 수 있냐고 물었다. 피나는 놀라며 아노스 언덕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인정했다. 화가 난 두란은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 황제는 연합군이 제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맞서기보다 일본군을 이용해 연합군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두란은 진짜 적은 일본군이 아니라 황제와 그의 숨겨진 음모라고 분명히 했다. 황제는 오래전부터 연합군이 큰 도전임을 알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일본군을 더 큰 게임의 말로 이용했다고 했다. 이 폭로는 피나 공주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존경하며 그의 결정과 제국의 고귀한 사명을 믿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전쟁을 권력을 강화하고 위협을 제거하는 도구로 썼을지도 모른다는 혹독한 현실을 마주했다. 두란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스며들며 그녀는 아버지가 자비로운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외부 침략자로부터 왕국을 지키는 대신 그는 자신만의 미래 계획을 세운 듯했고 그 계획은 많은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다. 쓰라리고 환멸을 느낀 두란은 아노스 언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의 음흉함이 도리오도인지 알고 싶다면 직접 가보라고 했다. 그래야 황제의 행동 뒤에 숨은 파괴와 진실을 목격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냉정한 말투는 공주의 마음을 무겁게 했고 아노스 언덕에서 어떤 끔찍한 것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두란의 병상을 떠난 피나 공주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과 왕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두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며
그녀는 제국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을 더 믿을 수 있는지 고민했다. 공주는 여관을 나와 동료들에게 아노스 언덕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조수 노마에게 주력 부대의 언덕으로 행군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아타미는 만화를 읽으며 즐거운 이 세계에 빠져 바깥의 끔찍한 이 세계를 잊으려 했다. 너무 몰입한 나머지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의 평화는 곧 깨졌다. 위료진과 쿠리바야시가 환한 얼굴로 다가와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 현실로 끌어냈다. 위료진은 중요한 보고가 있다며 엘사가 며칠간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투카가 음식, 물, 옷을 2배로 요구했는데 처음엔 별일 아니었지만 그녀는 항상 절반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썼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그녀가 한 청년을 위해 따로 부분을 요구했는데 팀은 그 청년이 누구인지, 왜 그녀가 그렇게 고집하는지 몰랐다. 언어 장벽 때문에 그녀에게 무슨 일인지 물을 수도 없었고 박식한 가토 마법사조차 그녀가 어떤 요정 같은 존재라며 손을 뗐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타미는 투카에게 뭔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로레이가 투카를 찾아와 기뻤는지 일본 방위군과 함께 있는 게 좋다고 했다. 그들은 임시 주거지에 머물며 필요한 모든 것, 음식, 물, 욕조를 갖췄고 로레이는 이곳이 예전 숲보다 낫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로레이가 투카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쳐다보았을 때 친구가 슬픈 기색을 띠고 있음을 깨달았다. 투카는 한숨을 쉬며 언젠가 그들이 스스로를 돌봐야 할 날이 올 것이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상황이 나빠지면 언덕 위 병사들에게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놀란 로레이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로레이가 나타나 그들을 따라오라고 했다. 세 소녀는 황량한 지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주위에 흩어진 수많은 용의 시체를 발견했다. 로레이는 아타미가 자신에게 용의 비늘 10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투카가 이 비늘이 가치가 있냐고 묻자 로레이는 방위군은 필요 없지만 투카가 걱정하는 것처럼 몸을 팔아 음식을 구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다음 날 아타미는 키라타에게 용 비늘 10개를 모으는 건 난민들이 이 지역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며 특히 그들이 스스로를 돌보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도록 가르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아타미의 친절함이 투카의 마음에 와닿았고 그녀는 그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후 모두 지프차에 올라 이탈리아 지역으로 향하며 다가올 병고에 맞설 준비를 했다. 아타미와 그의 팀이 이탈리아로 진군하던 중 쿠루다가 갑자기 근처 산에서 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고 알렸다. 아타미가 카오라에게 연기가 나는 곳으로 가는 길이 있냐고 묻자 쿠루다가 산으로 곧장 이어지는 길을 가리켰다. 경험 많은 아타미는 연기가 이탈리아 주변에서 나는 것임을 재빨리 알아챘다. 로라가 연기가 큰 물체가 타면서 나는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아타미는 팀에게 항상 경계를 유지하고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하늘도 주의 깊게 살피라고 했다. 아타미가 대화하는 동안 로리는 흥분한 듯 입술을 하르며 근처에서 피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피나 공주와 그녀의 군대가 이탈리아 왕국을 공격 중이었다. 전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사방에 피와 시체가 널렸다. 공주의 군대가 성을 점령하고 상황을 안정시킨 후 그녀의 조수가 당황하며 왜 이탈리아에서 도적들과 맞서야 하냐고 물었다. 짜증난 피나는 이를 악물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무장한 침략자들이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는 정보만 받았을 뿐이었다. 공주는 잘못된 정보에 분노했다. 일본군이 지역을 침략 중이라는 소식에 급히 이탈리아로 왔지만 도착해보니 발견한 건 그녀의 군대가 도적대로 변한 시체뿐이었다. 그녀는 조수에게 모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어떤 침략에도 대비하라고 명령했다. 이탈리아에서 도적들의 시체를 처리하고 튼튼한 방어벽을 세우라고 지시한 뒤 황실 군대에 3일 안에 지원을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말을 마친 공주는 휴게실로 가며 집사에게 전투를 피할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싸움을 멈추면 모든 걸 잃고 병사들은 죽고 여자들은 폭행당할 거라며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고 나서 공주는 방으로 들어가 집사와 하인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알리라고 한 뒤 실망감을 떨치지 못한 채 침대에 올라갔다. 그녀는 첫 전투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줄 상상도 못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왕국 최고의 기사가 되는 꿈을 꾸며 최고의 스승 밑에서 훈련했다.
레이 선생의 도움으로 7년간 단련의 기사단을 창설했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실제 전투에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고 기사단은 의례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몇 시간 후 하인과 집사가 급한 소식으로 그녀를 깨웠다. 성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왔지만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공주는 급히 일어나 문으로 달려가 총알구멍으로 보니 지프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평범한 전사들이 아니라 로레이, 진짜 마법사 로리, 악명 높은 암살자, 그리고 낯선 요정 소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낯선 이들에게 문을 열어줄지 적일지도 모르니 쫓아낼지 고민하다가 결국 문을 열기로 했다. 문을 열자마자 급히 들어오던 아타미와 부딪혔다. 투카가 문 근처에 누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연다고 꾸짖었다. 곧 아타미가 정신을 차리고 동료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며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주에게 상황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피나 공주는 이탈리아 요새 도시가 테스트 지역과 아비아 고속도로 사이 교차점에 있어 중요한 상업 중심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략적 위치 덕에 제국 귀족의 통치 아래 여러 세대 동안 번영했지만 마지막 통치자가 죽으며 세 딸에게 남겨졌고 그들은 권력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다. 큰언니와 둘째는 권력 가문과 결혼해 막내 미우이와 통치권을 두고 싸웠다. 세 자매 간 권력 다툼은 점점 치열해졌고 명확한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다. 제국이 다른 세계로 군대를 보내며 각 귀족 가문이 전투를 지원했지만 지휘관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군대는 큰 손실을 입었다. 보호할 자원이 없는 이탈리아의 안전은 급속히 무너졌고 도적과 적대 세력이 약해진 도시를 노렸다. 성벽 방어는 어려워졌고 한때 권력의 요새였던 이탈리아는 불확실한 미래를 맞았다. 주민들은 권력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았다. 피나 공주는 문을 열어 방에 들어섰고 아타미와 동료들은 막내 공주 미우이가 왕좌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랐다. 11살에 불과한 미우이는 다음 통치자가 되기엔 너무 어렸고 막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다. 피나는 미우이가 너무 어리니 자신이 왕국을 대신 떠맡았다고 했다. 아타미는 피나에게 이탈리아와 미우이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상황이 모두에게 어렵기에 평화를 세우고 용비늘을 팔아 생계를 꾸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공주는 아타미와 그의 팀이 남문 관리를 맡아 돕도록 허락했다. 곧 아타미는 병사들을 성 지붕으로 보내 주변을 철저히 점검했고 남문을 노리는 적의 정찰대를 발견했다. 동료는 적이 도시를 포위할 병력이 부족하고 북쪽은 날카로운 절벽으로 막혀 있어 세문에 군대를 배치할 거라고 보고했다. 아타미는 남문을 지키는 12명의 병사만으로 불안했지만 공주를 돕기로 약속했기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재빨리 병사들을 배치해 철저히 준비시켰다. 자정에 적이 동문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아타미는 도적들이 남문을 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군대의 배신자들이었다. 한편 피나 공주와 그녀의 기사단은 다른 도적 무리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동문에서 밤이 깊어지자 화살이 다시 성을 향해 쏟아졌고 방어 전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상황은 도적 무리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환하는 마법사가 공격에 가세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는 더 큰 위협을 가져왔고 방어군과 도적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양측 모두 큰 손실을 입었다. 공주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피해 광경을 보며 무의미한 폭력에 압도당했다. 그녀의 기사들은 성의 방어군과 함께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백성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공주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아타미와 그의 팀을 불러 지원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들을 자살 임무에 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북문에서는 도적들이 점차 이탈리아를 장악하며 파괴를 일으켰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해쳤고 공포와 혼란이 만연했다. 제국군은 이를 막으려 했지만 병력이 부족해 공격자들을 저지하기 어려웠다. 전사들은 용감히 싸웠으나 도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압도당했다. 상황은 제국군 장군이 전투에 휘말려 목숨을 잃으면서 더 악화되었다. 장군의 죽음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방어군과 주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지휘관 없이 방어군은 도적들이 점점 강해지며 도시를 장악해가는 상황에 절망했다. 이 혼란 속에서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나타나 병사들을 고무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아노스 언덕에서 패배한 후 복수의 기회가 마침내 왔다며 자랑스럽게 외쳤다. 그 전투에서 희생된 형제들을 언급하며 제국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말은 도적 병사들을 고무했고 그들은 에너지 넘치게 싸웠다. 그는 제국군 병사들을 배신자로 몰아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연설은 도적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탈리아 방어군은 도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곧 제국군 지휘관 노만 장군의 죽음 소식이 공주에게 전해졌고 그녀와 주변 사람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공주에게 일본 방위군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전투가 계속되며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했고 성문이 곧 뚫릴 것이 분명해졌다. 도적들이 몰려와 모두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공주의 고문은 특수부대를 불러 즉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제안했다. 시간이 촉박했고 빠른 결정이 필요했다. 그때 로레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적들과 싸우기로 결심해 동문으로 달려갔다. 이를 본 아타미와 동료들은 지프차를 타고 그녀를 따랐다. 아타미는 지원팀 401의 동문에서 대기하며 그의 명령을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곧 일본군의 전투 헬리콥터 401이 동문으로 진격해 위치를 잡았다. 로레이는 전투 지역에 빠르게 도착해 싸우는 전사들 사이에 서며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무적의 손도끼를 휘둘러 도적들을 제압하며 전투에서 우위를 점했다. 아타미의 명령에 따라 헬리콥터들이 미사일과 기관총을 발사해 적의 기지를 신속히 파괴했고 도적들은 도망쳤다. 겁쟁이 도적들은 잘 훈련된 401 헬리콥터를 견디지 못했다. 곧 아타미와 그의 팀도 동문에 도착해 적을 향해 총을 쏘며 그들을 닭떼처럼 흩어지게 했다. 로레이는 다시 싸움에 뛰어들어 도적들을 벌레처럼 쓸어냈다. 마침내 그녀가 도적 우두머리를 죽이자 반란군은 혼란에 빠졌다. 우두머리의 죽음 후 헬리콥터 지휘관은 아타미에게 10초 안에 적 기지를 파괴할 테니성에서 빠져나가라고 요청했다. 기지를 파괴한 후 병사들이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려 구조 임무를 시작했다. 공주는 이 낯선 이들이 순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경외하며 바라봤다. 도적들은 전멸했고 병사들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 집을 복구했다. 공주의 고문이 와서 마침내 승리했다고 알렸다. 공주는 제국군이 일본 방위군과 로리 덕분에 승리했다고 선언하며 그들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일본 방위군이 아노스 언덕을 점령한 왕국의 적이라며 위험한 세력을 불러 이탈리아를 구한 게 아닌지 자문했다. 만약 그들이 적이라면 그녀와 동료, 고문이 포로로 잡히고 제국의 중요한 농업지역인 이탈리아가 점령당할까 두려웠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모두 이탈리아 왕궁 법정에 모여 미우이 공주 앞에 섰다. 아타미는 포로를 넘기되 인간적으로 대우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곧 협상이 끝났고 방위군은 공주에게 외교 및 난보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이탈리아를 점령하지 않고 즉시 떠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지로 돌아가기 전 아타미 팀의 소녀들은 상인에게 용 비늘을 팔았다. 로레이는 200개 비늘을 3만 은화에 팔았고 나머지는 1만 은화와 최근 사건 정보로 보상받았다. 거래 후 그들은 언덕으로 돌아가던 중 지프차가 갑자기 멈췄다. 운전사가 아타미에게 연기를 봤다고 보고했고 쌍안경으로 보니 금발기사와 예쁜 소녀들이 말을 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왕국의 깃발이 보였고 이는 공주가 말한 장미 기사단이었다. 금발기사가 지프차 앞에 멈춰 화가 난 듯 그들이 다른 왕국의 적이냐고 물었다. 아타미가 설명하려 나오자 다른 기사가 칼을 그의 목에 대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아타미가 다시 말하려 하자 기사가 그를 때렸고 다른 병사들이 즉시 공격 태세를 취했지만 아타미는 자신을 두고 가라고 했다. 그들은 차를 돌려 떠났고 아타미는 기사들에게 인질로 잡혔다. 기사들은 아타미를 두들겨 얼굴을 멍들게 한 뒤 공주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피투성이 아타미를 보고 화가 나 기사에게 술잔을 던지며 그들을 구한 사람을 납치한 멍청이들이라고 꾸짖었다. 그녀는 슬프게도 특수방위군과 이탈리아 간 협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는 방위군이 이탈리아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한편 아타미의 팀은 이탈리아 국경에서 초조히 그를 기다렸다. 이 인자인 장군은 해질녘까지 기다리며 아타미가 안 돌아오면 성에 들어가 그를 구하겠다고 했다. 대화 중 아타미의 측근이 소녀들에게 그가 저격수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위부, 오타쿠인 아타미가 사실 저격수였던 것이다. 아타미는 극도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몸과 정신이 단단히 단련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아타미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넬사는 수면 마법을 사용해 자장가를 부르며 경비병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곧 모두가 문학 수업이라도 듣는 듯 잠에 빠졌고 엘사는 재빨리 성지붕으로 올라가 병사들에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병사들은 신속히 성내에서 위치를 확보했다. 아타미는 붕대를 감고 회복을 위해 잠을 잤다.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을 둘러싼 신비로운 생물 같은 소녀들에 약간 놀랐다. 한 명은 고양이 귀를, 다른 한 명은 토끼 모습을 하고 있었다. 곧 리더가 방에 들어와 아타미에게 그가 공주의 방에 있으며 공주가 하인들에게 그를 잘 보살피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또한 이탈리아로 오는 길에 그를 학대한 기사들이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며 모두가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인은 진지하게 왕국을 구한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며 만약 그가 복수로 이탈리아를 파괴하고 싶다면 지지하겠지만 미우이 공주는 해치지 말아달라고 했다. 아타미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하인은 미소 지으며 그가 회복될 때까지 4명의 하인이 그를 돌볼 것이며 필요한 건 뭐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끼 귀소녀는 누군가 아타미 방 창문을 열려 한다고 알렸고 리더는 그게 아타미의 친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라면 평소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아타미가 자신을 돌보는 소녀들에 대해 묻자 하인은 한 명은 토끼 전사 미미나, 다른 한 명은 고양이 푸시에, 세 번째는 메두사 아우리, 마지막은 인간 마이아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메두사가 머리카락으로 에너지를 빼앗을 수 있지만 아타미를 보호하도록 훈련받았다고 경고했다. 갑자기 아타미의 동료 병사들이 방으로 돌진해 들어와 누군가 그를 데려가는 걸 막으려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타미가 왕처럼 특별한 소녀들에게 대접받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곧 병사들은 아타미를 돌보는 소녀들과 친해졌고 리더는 로리에게 달라붙어 축복을 받으려 했다. 방 안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다. 아타미는 모두가 친절하니 이탈리아에 더 머물며 문화교류 명목으로 함께 놀자고 제안했다. 공주는 장미기사단을 불러 금발기사와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타미를 학대한 책임을 지고 매력적인 외모로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 공주는 이로써 평화롭게 사건을 넘기길 바랐다. 마지못해 금발기사는 동의하고 노출 많은 옷을 입고 아타미 방으로 갔지만 혼자 만날 기대와 달리 방은 시끌벅적한 모임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아타미는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금발기사는 유명한 팔레타 가문이 둘째 딸인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아타미에게 달려가 세게뺨을 때려 큰 멍을 남겼다. 이 장면으로 그들은 공주 앞에 끌려갔다. 공주는 아타미 얼굴에 멍을 보고 놀랐고 금발기사가 그 원인임을 알자 실망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타미가 보복으로 군대를 보내 그들의 연약한 평화를 해칠까 걱정했다. 병사들은 아타미를 데려가며 공주가 기사들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 그들은 아타미가 일본 의회에 보고해야 하니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의회라는 말을 들은 공주는 겁에 질렸다. 아타미가 기사들의 행동을 불평하면 일본 의회가 이탈리아와 전쟁을 선포할까 두려웠다. 공주는 즉시 왕좌에서 일어나 아타미와 함께 의회에 가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날 아침, 아타미와 동료들, 피나 공주는 의회로 출발했다. 아노스 언덕 근처에 이르자 공주는 총을 든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이 마법사냐고 물었다. 로레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들이 마법사가 아니라 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총이 납탄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원통형 도구라며 이 무기와 훈련이 그들을 전투에서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들이 아노스 언덕에서 제국군을 이긴 이유였다. 공주는 밖을 보며 호기심이 공포로 바뀌었다. 탱크, 헬리콥터, 총을 든 병사들은 그녀에게 낯설고 무시무시했다. 인간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기지에 도착한 공주는 지역 방어 활동을 책임지는 하마 대령을 만났다. 로레이가 통역과 중재자로 동행했다. 대령이 제국 귀족 가문이 딸인 공주가 왜 방문했냐고 묻자 그녀는 아타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했다. 대령은 보고서를 읽었으며 하급자 간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사과했고 대령은 그녀가 제국과 방위군 사이에 중재자로 나선 것에 감사하며 조약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조건을 재검토하고 새 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공주는 현재 조약이 괜찮다고 급히 답했다. 대령의 조수는 아타미가 부상을 특수지역에서의 임무로 간주해
공주나 기사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날 밤 아타미는 오두막에 앉아 특수지역 일이 너무 바빠 애니메이션 박람회에 갈 시간이 없다고 투덜거렸다. 위자의 기대 천장을 보며 바쁜 삶에서 벗어날 휴가를 꿈꿨다. 눈이 무거워지며 잠들려 할 때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문을 열자로 레이가 지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방위군과 왕국민을 위해 통역하느라 기진맥진했다고 설명하며 캠프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아타미는 시계를 보며 늦은 시간이라 지프차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며 오늘 밤 그의 오두막에서 쉬라고 제안했다. 로레이는 잠시 망설이다 너무 피곤해 따질 힘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다. 아타미는 한숨과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조심스레 들어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그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와 앉아 그녀를 잠시 바라보려 했지만 하루의 피로로 곧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에 기대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로리 노법사는 일본으로 가기 위해 게이트를 넘을 준비를 했다. 일본 관리들의 추가 신문을 위해서였다. 놀랍게도 공주와 금발기사도 비밀리에 동행했다. 게이트를 넘어 일본에 도착한 그들은 마철로와 고층 건물들의 충격을 받았다. 공주는 이런 문명을 건설한 세력과 전쟁을 벌이면 제국이 필패할 거라 확신했다. 아타미가 서류를 처리하던 중 곱슬머리 청년이 자신을 코마토라며 소개했다. 코마토는 정보부서의 대표로 그들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가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아타미는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며 공공안보부서 출신이냐고 물었다. 낯선 청년은 웃으며 아타미 같은 똑똑한 사람은 다른 이 정체를 쉽게 알아챌 거라고 대답했다. 코마토는 수첩을 꺼내 아타미의 이력을 읊었다. 그는 아타미를 조사했고 그의 학업 성적이 낮아 사관 훈련 과정에서 클래스 2등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부상으로 상사에게 거의 혼날 뻔했다고 했다. 아타미는 간신히 졸업했지만 낮은 점수로 상급자가 화를 내며 그를 국경 사관 학교에 던져 넣었다고 했다. 이후 어떤 이유로 니시노로 전출되었고 개인 평가 점수가 형편없어 소위 계급에 머물렀다. 하지만 긴자 사건 이후 중위로 승진했는데 놀랍게도 게으르고 평판도 나쁜 아타미가 특수훈련된 팀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팀은 미국의 그린베레와 델타 포스 모델을 따랐다. 아타미는 코마토를 보며 개미떼가 가장 게으른 놈을 제거하면 남은 놈들도 게을러진다며 게으른 사람도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코마토가 조롱하듯 웃자 아타미는 나 같은 게으른 놈이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분명 재앙이 닥칠 거다 라고 덧붙였다. 이후 그들은 버스를 타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시장이 있는 도시를 지나갔다. 제국 지역에서 온 손님들은 낯선 건물과 사람들을 보며 흥미를 느꼈다. 그들은 의류 매장에 멈춰 손님들이 의회 방문과 점심 식사를 위해 정장 차림을 할 수 있도록 옷을 샀다. 곧 상원 건물에 도착했고 공주는 총리 보좌관과 외무장관에게 소개되었다. 모두 자리에 앉았고 보좌관은 회의를 통해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계획이었다. 곧 일본 전역에 소식이 퍼졌다. 긴자 사건 4개월 후 오늘 의회에서 첫 질의응답이 열린다는 것이었다. 방위군 직원과 특별구역 난민들도 초대되었다. 오후에는 손님과 방위군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타미와 난민들이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토론이 시작되었다. 한 여성이 연단에 올라 방위군이 긴자에서 용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을 구하는데 충분히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아타미는 침착하게 용이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방위군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답했다. 그들은 용에 맞설 강력한 무기가 부족했고 총알이 용의 몸에서 튕겨나갔다고 했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면 입자빔이나 중력폭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의 비늘이 타스톤처럼 강하고 고열의 불꽃을 뿜어낸다는 증거가 특별구역에서 채취된 비늘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그러니 그런 괴물과 싸우며 사상자를 없애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누군가 로레이에게 난민 캠프에서 불편함을 겪었냐고 묻자 그녀는 옷, 음식, 숙소, 일, 정신적 필요가 모두 충족되었다고 답했다. 방위군의 대응이 150명이 사상자를 초래했냐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이어 엘프 소녀에게 귀가 진짜냐고 묻자 그녀가 진짜라고 귀를 드러내자 군중이 환호했다. 엘프 소녀는 방위군이 용 공격을 처리하며 문제가 있었냐는 질문에 당시 기절해서 모른다고 답했다.
다음은 로리의 차례였다. 그녀는 이름과 캠프 생활을 묻는 질문에 단순하다며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잘 자고 먹고 싸우고 전쟁신 안드로이드에게 재물을 바친다고 답했다. 한 여성이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3분의 1 이용 공격으로 죽었는데 방위군은 사상자가 없었다며 민간인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이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방위군의 본질을 폭로했다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로리가 마이크에 대고 멍청이라며 소리쳤다. 로리는 방위군이 용과 잘 싸웠고 난민을 방패 뒤에서 보호했다고 반박했다. 병사들이 목숨을 구하려는 게 뭐가 잘못이냐. 쓸데없이 죽으면 누가 너처럼 집에서 떠드는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냐. 고 쏘아붙였다. 방위군이 불꽃용과 싸워 무사히 돌아왔으니 칭찬이 먼저라고 했다. 아타미 팀이 34명이 난민을 구한 것도 이해 못하겠다고 덧붙이며 그 여성을 다시 바보라고 욕했다. 그 여성은 로리의 응수에 반박하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로리의 무지를 조롱하며 일본의 규범을 가르치려 했지만 로리가 또 가르치려 하자 긴장이 고조될 뻔했다. 아타미가 재빨리 개입해 주제를 바꿨다. 그는 로리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지만 방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고 발표했다. 그 여성이 로리의 나이를 묻자 로리는 961세, 엘프 소녀는 약 165세라고 답했다. 로레이는 자신이 15세 인간이라며 투카는 1.000세까지 사는 희귀 엘프이고 로리는 노화가 멈춘 반신이라 나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주는 긴자 사건 후 일본 정부가 잡은 포로를 인계받았다. 돌아오는 길에 아타미는 난민들을 지하철로 안내했고 그들은 지하를 달리는 열차에 매료되었다. 카마도라는 인물이 그들을 도쿄로 데려가 다른 열차로 갈아타게 했다. 이는 중요한 정보를 비밀리에 찾는 계획의 일부였다. 도쿄에 도착했지만 지하철이 사고로 운행이 중단되었다. 카마도는 아타미에게 뭔가 수상하며 누군가 공격을 준비 중일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아키하바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아타미는 모두를 전처의 집으로 데려가 안전을 확보했다. 모두 아타미에게 전처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누가 저런 정신나간 놈과 결혼하겠냐는 반응이었다. 아타미는 전처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공격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답했고 모두 동의했다. 아타미는 도중에 카마도를 버렸다고 말했다. 그가 누구보다 의심스러워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밤에 그들이 잠든 사이 전처 레이스는 다음날 제출해야 할 만화를 그리느라 바빴다. 한 병사가 레이스에게 아타미와의 결혼에 대해 묻자 그녀는 현재 친구 사이라며 싸움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 일반 커플과 약간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붐비는 장소로 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룹은 두 팀으로 나뉘었다. 아타미와 레이는 첫 번째 그룹을 데리고 시피아에서 쇼핑을 하러 갔고 나머지 병사들은 공주와 기사를 도서관으로 데려가 일본 문학을 알아보게 했다. 시피아 한복판에서 그들은 로리에게 드레스를 고르고 트렌디한 옷을 사는 것을 도왔다. 한편 공주는 책으로 가득한 건물을 보고 크게 놀랐다. 모두가 일본 관광에 바쁜 동안 아타미는 오랜 스승이자 전 일본 국방부 장관을 만나러 갔다. 결국 모두 지하철역에 모여 온천으로 향했다. 긴 여정 끝에 아타미와 그의 그룹은 온천에 도착했고 모두가 휴식과 목욕을 즐기며 흥분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로리가 창밖을 보며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목욕탕에서 450m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청년을 포착했다. 그 청년은 그들을 감시하는 병사였고 그는 즉시 상사들에게 보고했다. 상사 중에는 전 국방부 장관도 포함되어 있었고 병사는 한 손님이 그 먼 거리에서 자신을 봤다고 전하며 그 여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존재라고 경고했다. 그룹이 눈치채지 못한 것은 비밀 군대가 특별구역 손님들과 아타미의 움직임을 온천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과 외국 군대는 군사훈련을 진행 중이었고 그 큰 소음 때문에 로리는 쉴 수 없었다. 다른 이들은 잠들었지만 로리는 소음과 주변의 긴장감으로 깨어 있었다. 다음 날 밤 일본군의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다. 상부는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기지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이 갑작스러운 결정은 일본 정부와 외국 정부 간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이 합의는 특별구역 손님들을 보호하고 온천 지역에서 문제를 피하려는 목적과 관련 있는 듯했다. 로리는 공경에 처한 듯 보였다.
그녀는 아타미에게 달려드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아타미는 로리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가 그를 바닥에 붙잡고 있었다. 다행히 전화벨이 울려 아타미는 로리를 밀어내고 전화기로 달려가 위기를 모면했다. 로리가 호기심에 그게 뭐냐고 묻자 그는 휴대전화라며 중요한 일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로리는 투덜대며 자신의 물건이 중요한 순간에 방해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아타미는 온 메시지를 확인했고 국방부에서 온 것임을 알았다. 밖에서는 일본군과 외국군이 대치 중이었다. 로리는 창밖으로 뛰어내리더니 두 적대 세력 앞에 착지했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이며 손도끼로 그들의 공격을 쉽게 피했다. 고속으로 달리며 총알을 피해갔고 병사들은 싸우는 대신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댔다. 로리의 민첩한 움직임과 예측 불가한 행동은 양측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외국군은 일본군과 맞서기 위해 파견된 것이 분명했지만 로리가 그들의 계획을 방해했다. 그녀는 혼란을 최대한 활용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뒤바꿨다. 부상당한 병사 하나가 상사에게 보고하며 특별구역에서 온 이상하고 위험한 존재들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관 안에서 아타미는 바닥에 엎드려 모두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소리쳤다. 총알이 유리창을 깨며 날아들었고 총소리가 사방에 울리며 혼란이 퍼졌다. 아타미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지만 외부 소음은 혼란만 가중시켰다. 그 와중에 로리의 관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계속해서 학살을 벌였다. 총성과 로리의 끊임없는 공격은 상황이 통제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시간이 지나 모두 여관을 나왔고 레이는 온천 지역 곳곳에 널린 피와 시체를 보고 고양이처럼 털을 곤두세우며 겁에 질렸다.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타미는 곧 공공안보부서가 올 거라며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동료 토미타와 쿠리바야시 에이스에게 무기를 챙기고 모두의 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토미타는 공주와 금발기사에게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 아타미는 부상당한 로리에게 다가가 그녀가 심하게 다친 게 아닌지 걱정했지만 로리는 반신인 자신의 몸은 회복된다며 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한밤중에 그들은 온천 지역을 떠났고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다. 국방부가 여관을 장악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외국군의 희생자가 되었을 터였다. 곧 그들은 국방군 운전사가 모는 차를 발견했다. 아타미는 즉시 권총을 꺼내 운전사의 관자놀이에 겨누며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운전사를 쫓아내고 로레이가 마범으로 그를 잠재웠다. 차를 빼앗은 후 그들은 출발했고 아타미는 긴자 지역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했다.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졌고 토미타는 화를 내며 왜 하수구 쥐처럼 숨어야 하냐고 따졌다. 아타미는 잠시 멈췄다가 나도 모르겠다 고 답했다. 토미타는 격분하며 총을 그의 머리에 겨누고 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면 쏘겠다고 경고했다. 공주는 이틀 만에 차와 목적지를 여러 번 바꾼 것이 자신을 일본 정부에 팔아넘긴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녀는 일본과 제국 간 평화 협상을 위해 왔지만 이제는 누군가 평화를 원치 않고 그들과 싸우려 한다고 느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일본 방위군 기지에 도착해 긴 여정 중 휴식을 취했다. 세 소녀가 음료를 사러 나가자 레이스는 아타미를 놀리며 엘프, 로리, 백금머리 소녀 중 누구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아타미가 모두 좋다고 하자 레이스는 그의 머리를 때렸다. 모두 차로 돌아왔고 레이스는 노트북으로 다음날 일정을 확인했다. 그녀는 투카와 로레이가 긴자 기념탑을 방문한 뒤 특별구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아타미에게 전했다. 국민들이 의회에서의 그들의 답변을 좋아해 팬이 많아졌고 이는 낮에 특수요원이 그들을 공격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기뻤었다. 레이스는 공식 웹사이트를 해킹해 다른 페이지에 정보를 더 올리겠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점심시간 일본 국민들은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과 입원 소식에 충격받았다. 멀리서 액션 그레이엄이 이끄는 외국 특수요원들이 특별구역 사람들을 납치하려 위치를 잡았다. 다른 두 국가의 요원들도 근처에 나타나며 임무가 더 어려워졌다. 온천에서 5팀을 잃고 총리가 사임하면서 협상은 끝난 상황이었다. 그레이엄은 특별구역 사람들이 나타나면 군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방송을 차단한 뒤 납치하라고 팀에 지시했다. 곧 아타미는 긴자 지역에 도착했고 게이트 근처에 많은 사람이 특별 손님을 보려 모인 것에 놀랐다. 그가 로리를 맞기도 전에 그녀는 차에서 뛰어내리며 군중이 아이돌을 만난 듯 환호했다. 그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그녀를 보며 꽃과 선물을 던졌다.
아타미는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총리 사임과 노력들이 무의미해질 거라 깨달았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리며 레이스에게 차를 몰고 어딘가 버리라고 하며 나중에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는 토미타와 쿠리바야시 에이스에게 특별구역 5손님을 보호하고 누가 해치려 하면 발포를 허가했다. 군중이 길을 비켰고 방송 채널들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소녀들이 긴자 지역에 나타나 기념탑에 꽃을 놓은 뒤 특별구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도시에는 팬들이 몰려 손을 흔들며 꽃을 건넸다. 한편 그레이엄은 너무 많은 인파가 손님들을 둘러싸고 있어 임무를 계속할 수 없어 초조해했다. 갑자기 공공안보 책임자인 코마토가 그들을 방문해 다른 국가들의 행동을 감독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레이엄에게 교묘한 짓을 멈추지 않으면 강제로 중단시킬 것이며 이미 시리아 특수요원들을 체포했다고 경고했다. 그레이엄은 화가 나 상사에게 전화해 시리아 요원 5명 전원이 체포됐다고 보고했다. 기념탑에서 망원을 위한 기도를 마친 후 긴자 게이트가 열려 손님들이 떠날 준비를 했다. 군중은 박수로 그들을 환영했다. 곧 그들은 특별구역에 도착했고 아타미는 동료 병사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모두 즐거운 여행 후 기뻤고 밤이 되자 공주는 금발기사에게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싸움을 선택하면 제국을 일본에 잃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황제에게 결정을 알리는 편지를 쓰고 수도로 돌아가기로 했다. 5개월 후 이탈리아 전투와 다른 사건들을 거치며 아노스 언덕은 평화로웠다. 게이트 아래에서 문화와 상품이 교류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애니스에 모였다. 난민 캠프는 점차 번영하는 마을로 발전했다. 일본을 직접 본 피나 공주는 평화를 위해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함께 외교부 대사 슈가 후지가 동행하며 비밀 협상이 준비되었다. 공주는 보좌관에게 제국의 생존이 일본과의 화해에 달렸다고 말했다. 곧 시세오 영주의 저택에서 연회가 열렸다. 공주는 대사에게 모시 가문이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으로 상원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으며 아노스 언덕 학살 후 협상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제국은 군대를 재건 중이었지만 전쟁과 평화는 상원의 결정에 달렸다. 평화를 원하는 상원 파벌은 황제의 권력을 제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공주는 대사를 시세오 영주에게 소개하며 일본의 대표라고 했다. 시세오 영주는 이 드문 만남에 호기심을 느끼며 대사에게 고향을 묻자 대사는 일본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숲과 맑은 물이 풍부한 아름다운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답했다. 우호의 표시로 일본에서 온 선물 세트를 내밀었다. 시세오 영주는 정교하고 세심하게 제작된 선물을 보며 일본의 높은 장인 정신을 인정하고 이전에 일본을 과소평가한 것에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다. 그는 일본의 능력을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에 사과하며 그 위치를 물었다. 대사는 일본이 그들의 세계를 잇는 신비한 게이트 너머에 있으며 현재 제국과 전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실에 시세오 영주는 놀라며 공주가 왜 제국의 적과 비밀리에 동맹을 맺었는지 걱정했다. 발각되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 대사는 침착하게 책상에 종이를 놓으며 시세오 영주의 조카가 일본의 포로라고 밝혔다. 피나 공주는 두 나라 간 중재자로 나서 공정한 포로 교환을 협상하며 긴장을 완화하고 생명을 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섬세한 계획은 시세오 영주 같은 주요 동맹의 지지가 필요했다. 대사는 공주의 황제 협상을 돕고 성공하면 조카를 잘 대우하며 재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시세오 영주는 제국에 대한 충성심과 가족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공주를 돕기로 했다. 조카의 목숨이 너무 소중했고 이 동맹에서 평화의 잠재력을 봤다. 한편 아타미와 보좌관은 새로 지어진 마을을 걷고 있었다. 아타미는 난민 캠프가 활기찬 곳으로 변한 모습에 기뻤다. 보좌관은 마을 규모가 급격히 커져 인력이 부족하며 미우이 공주의 하인 덕에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하인이 술집에서 일하며 젊은 병사들이 단골이 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대화 중 그들은 로리를 만나 한괴한을 쫓아낸 그녀와 함께 근처 술집으로 갔다. 그들은 엘프 소녀가 누군가를 찾는 모습을 봤다. 아타미 팀의 간호사는 엘프가 매일 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으러 나가며 멈추지 않으면 자해할 거라고 했다. 로리가 그녀를 현실에 직면하게 해야 하냐고 묻자 간호사는 미래를 위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아타미는 엘프가 원하는 대로 두라며 곧 특별구역을 떠나 그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했다. 간호사는 슬프게 떠났고 로리와 아타미만 남았다.
로리는 모험담을 들려주며 삶을 소중히 하라고 조언했다. 갑자기 검은 엘프 야오가 들어와 로리를 어린애로 착각하고 술을 준 사람들을 꾸짖었다. 로리가 왜 여기 있냐고 묻자 야오는 핑크의 딸로 녹색 피부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했다. 아타미를 변태라며 로리에게 술을 가르쳤다고 비난하자 로리는 아타미 뒤에 숨어 그가 억지로 마시게 했다고 거짓말했다. 야오가 공격하려 하자 아타미는 도망쳤고 로리는 창밖으로 뛰었다. 야오는 술집으로 돌아와 녹색 피부 사람들에 대해 묻자 사람들은 로리가 아타미를 구한 척하며 야오가 찾던 이를 쫓아냈다는 걸 깨달았다. 수모 로리의 무서움에 말하지 않았다. 야오는 아다만틱 다이아몬드를 꺼내 보상으로 준비했다고 했고 사람들은 거대한 보석에 몰려들어 땅을 살 수 있다며 누가 그녀를 안내할지 다퉜다. 야오는 싸우는 이들을 보며 그들은 자격 없다며 상처 입은 불꽃용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불꽃용 이야기에 모두 겁에 질려 핑계를 대며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검은 엘사에게 녹색 사람이 그녀를 대신해 용을 죽여줄 수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엘사는 술집을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영혼들의 노랫소리와 바람, 맑은 물소리,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느껴졌다. 그녀 주변의 나무들은 푸르고 울창했다. 그녀는 쉴 곳을 찾아 밤을 보내기 위해 누웠고 계속해서 곧 누군가를 찾아 용을 죽이고 복수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엘프는 일본 방위군 소속 전투기의 소음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바로 그녀가 찾던 녹색 사람들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의 부족이 구원받을 것임을 알았다. 알고 보니 몇 달 전 불의 용이 검은 엘프의 스와스 마을을 불꽃 숨결로 공격해 사람과 집을 불태우고 많은 이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 용은 황폐한 땅을 남겼고 229가 넘는 시체와 숲 곳곳에 흩어진 부상자들이 있었다. 살아남은 부족민들은 회의를 소집해 불의 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았고 그들은 검은 엘사 다오에게 희망을 걸었다. 다오는 용의 한쪽 팔을 베고 쫓아낸 인물로 그들 중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자였다. 그녀의 검술과 기술은 어떤 인공지능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야생의 용 때문에 친구와 약혼자를 모두 잃었기에 부족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맡아 녹색 사람들을 찾으러 떠나라는 임무를 받았다. 레오는 그녀와 함께 녹색 사람들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고 알고 보니 그 녹색 사람들은 바로 일본 방위군이었다. 현재 그녀는 전투기들의 흔적을 따라 헬리콥터를 쫓아 주둔지로 달려갔다. 주둔지 입구에서 2명이 경비병을 만나 자신의 마을과 용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경비병들은 다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다오는 실망했지만 술집에서 만난 아타미가 그녀의 언어를 이해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타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만나는 건 깡패들 뿐이었고 누구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일본 방위군 병사들이 들르는 가게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귀여운 판매원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급히 달려가 일본 병사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 여성은 그녀에게 빨간 책을 가리키며 그것이 2가지 언어로 소통하는 안내서라고 말했다. 여기서 일하는 모두가 그 책을 무료로 받는다고 덧붙였다. 다오는 그 책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여성은 해고당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그때 소음을 듣고 2명의 병사가 들어왔고 그들은 다오를 보고 그녀가 오랫동안 찾던 LV임을 알아챘다. 얼마 후 로레이가 호출되어 다오의 언어를 설명하며 그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로레이는 방에 들어와 다오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원하는 말을 하라고 했다. 다오는 자신의 부족을 불의 용으로부터 구하고 싶다며 일본 병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려면 일본 방위군의 도움이 필요했다. 곧 로레이는 다오를 장군에게 데려갔지만 장군은 그녀의 숲이 제국 영토 밖에 있다며 병사를 보내는 것은 전쟁 선포가 될 수 있다며 도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다오는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큰 군대가 아니라 용을 물리칠 몇 명의 병사만 필요하다고 애원했다. 장군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다며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로레이는 다오와 함께 지프차로 그녀를 숲으로 데려갔다. 운전사는 슬퍼하는 다오를 보며 아타미가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아타미는 소중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다. 로레이는 다오를 유명한 찻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의 차는 우울증과 불안을 치유해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오는 흐느끼며 병사들의 도움 없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부족은 그녀가 녹색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길 기대했지만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군지휘관들은 다오가 비참하게 우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돕기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한 명이 최소한의 힘으로 용을 제거하자고 제안하며 미사일로 용을 공격한 뒤 보병을 보내 용이 죽었는지 확인하자고 했다. 차를 마신 후 다오는 로레이와 작별하고 지역 사무소로 갔고 그곳에서 LV가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LV는 다오를 보고 반갑게 맞이하며 로레이에게서 그녀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 LV는 다오를 기숙사로 데려가자고 제안했다. 그 시각 아타미는 깊은 숲에서 공주를 만나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공주는 일본에서 돌아온 후 일어난 모든 일을 공유하며 왕국의 실현과 변화 그리고 그가 떠난 후 발전한 것들을 아타미에게 말했다. 상황을 들은 후 공주는 일본에서 받은 로맨스 만화를 꺼냈고 아타미는 왕궁이 일본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깨달았다. 왕궁에서 일하는 기사들도 일본 음식을 즐겼고 그들은 일본 디저트와 사탕, 차를 맛보며 시간을 보냈다. 왕궁은 그 어느 때보다 일본처럼 느껴졌다. 아타미는 조용히 귀 기울이며 일본 문화가 왕국에 미친 깊은 영향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전통이 이렇게 융합될 줄은 몰랐지만 들을수록 이곳 사람들이 새 관습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였는지 알게 되었다. 공주는 미소 지으며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제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언젠가 두 나라가 조화를 이루길 바랐다. 따뜻한 작별 인사와 함께 공주는 아타미에게 자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타미는 만족감을 느끼며 숲을 떠났고 마차에 올라탔다. 함께 탄 간호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코다 마을 아이들이 그를 구해줘서 감사 인사를 보냈다고 했다. 아타미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에 큰 행복을 느꼈다. 일본과 왕국 간의 관계는 계속 발전했고 그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다. 마차가 굴러가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그의 생각은 멀리 달렸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일본과 왕국 모두 긴 여정이 남았음을 알았다. 그는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 노력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평화를 이루겠다고 결심했고 그 임무가 어렵더라도 아타미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을 느꼈다. 일본과 왕국의 미래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정이 계속되고 풍경이 변하면서 아타미의 생각도 바뀌었다. 그는 여전히 큰 그림에 집중하며 자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더 큰 노력의 일부일 뿐이었지만 한 걸음씩 평화라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 나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고 그는 언젠가 그들이 동맹으로 함께 일할 것이라 믿었다. 날이 저물며 아타미는 자신이 이룬 것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평온을 찾았다. 여기서 이번 화가 끝났습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 알림을 받아주시고 다음 화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